굉장히 반가운 반등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강한 편이 못 됩니다. 워낙 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좀 험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오늘 반등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등이지만 뭔가 좀 불안불안한 마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삼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BK 투자증권 EBG팀의 최영건 차장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지분 매각 소식에 대우조선해양 급락입니다. 정부의 지분 매각 소식에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4위 키워드는 갤럭시 S4 부품주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급락했던 갤럭시 S4 부품 관련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급조정받았던 제약주 반등입니다. 최근 급격한 조정을 거쳤던 제약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약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시 세워봅니다. 삼성전자,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지는 모습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 부품주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수급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더 밀리면서 이건 너무 심하게 밀어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염동찬 연구원이 IT 부품주 대응 전략 좀 다시 한번 짜주십시오. 먼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요. 주가가 하루 동안 6% 이상 하락했고요. 모바일 부품주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 하향 조정을 반영하고 중저가형 모델 비중 증가를 예상 실적에 반영한다면은 거의 15% 최악의 상황에서 매출액이 15% 정도 하락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모바일 부품주 하락한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1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매출액 떨어지는 것만큼 최악의 수준을 반영해서 모바일 부품주 역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만큼 오히려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요. 센티먼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이고 판매량 역시 어느 정도 판매량 둔화 역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바일 부품주가 다시 전체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종목은 슬림화하고 삼성전자에서 플래그십 모델 판매 저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부품주 좀 슬림화해서 가져가길 원하드리고요. 추천 종목으로는 사원인텍, 하이비전 시스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판매량이 좀 부진해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세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마감 60분에서 업종 대전망 5개 업종 특별히 뽑아갖고 좀 특집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IT 얘기를 하면서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향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보다 좀 다변화된 종목 쪽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동찬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IT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만 바라보면서 올라갔던 국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 매출액 둔화되고 이렇게 판매량 둔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매출액이 다변화돼 있고 그런 IT 부품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서원인텍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로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가 인하 압력 이런 것도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IT 부품주 중에서는 일단 좀 다변화된 회사를 찾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서원인텍, 하이비전 시스템, 인터플렉스 정도가 관심 종목으로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약주 5월부터 일단 고점 찍고 좀 슬금슬금 빠지더니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제약주 반등다운 반등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최영건 차장이 제약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오늘의 반등은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빠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올라야 될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장의 그 하반기 전략들 중에서 특이했던 것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는 것들이었거든요. 내용인즉슨 이제 저성장, 이 저금리 이 시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투자는 배당이다. 배당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증시에서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것. 경기 회복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저성장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힌 회복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시장의 확실성에 대한 투자 이런 맥락들이 아마 오늘 재조명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방어주 차원에서도 있고요. 이것은 지금 너무나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있잖아요. 이 고령화의 문제 사실 우리가 일찍 늙는다는 뭐 별로 즐겁지는 않은 뉴스가 될 텐데 이것이 제약, 제네릭, 의약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멘텀이 됩니다. 연평균 지난 5년 동안 노인 진료비 성장률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성장에 대한 기대고 그 성장이 대단히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조정이 과도했죠. 유한양행이 뭐 고점 대비 20%, 종근당 같은 것도 25%씩 빠졌었으니까 약간 1개월 정도에 걸쳐서 빠졌으니까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그리고 가격도 깊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거의 매도는 경기 민감주에 이루어졌잖아요. 이쪽에는 스탠스가 다분히 좀 양호했다라는 부분도 뭐 기술적으로 연중 또는 분기의 저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계량신약 쪽의 한미약품, 영업력, 저평가의 종근당, 성장성을 갖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상위제약사 중심의 투자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약주가 5월달에 고점 찍고 빠졌는데 최근에 낙폭이 꺼졌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논리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는데 젠백스가 급락하면서 바이오주도 끌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에 있는 의약주도 뭐 같이 좀 끌어내리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좀 지나쳤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전까지도 낙폭이 좀 깊었었고 요 단기에 부각되었던 내용들이 말씀하셨던 뭐 젠백스라든지 셀트리온에 의했던 묻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항상 보면 제일 억울한 부분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얘기도 했었잖아요. 묻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히 한 하락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복을 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좋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고요. 특히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약간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좋아지는 건 확실하다. 특히 최근에 오늘 기사에서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하도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이 적게 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매니저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심 종목으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선수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전입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참 이게 시장의 고민이 참 깊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좋아야 호재냐 나빠야 호재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분명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도 예상치로 웃돌았고 실업률 높아진 거는 이거는 뭐 고용자 수가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실업률 높아진 건 악재는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어떤 양적 완화 축소로 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진 건 아니다. 이 정도 시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지표도 좋아지고 양적 완화 논란도 좀 축소되고 정말 뭐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좋은지 염동창 연구원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장이 끝난 후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요. 5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17.5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실업률은 7.6%를 나오면서 예상치라든지 지난달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는 하지만 QE 축소를 논할 만큼 좋지는 않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역시 1% 이상의 뉴욕 3대 지수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사실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에 관한 언급을 처음 한 게
지난달 5월 FOMC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QE 축소를 얘기하기는 좀 미진한 듯한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들 의견들 역시 엇갈린 사항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 18일, 19일 화요일이랑 수요일이죠.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버냉키 의장이 QE를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지난달 발언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발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QE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유지를 하고 4분기에는 계속 FOMC에서 언제 하는 게 좋느냐라는 거에 관한 언급을 계속하고요. 내년 1분기에는 QE를 축소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언제 꺼내들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QE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에 FOMC에 유지할 것이다 발언 정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QE 축소 가능성 크지 않다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회의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나요? 네, 18일, 1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뭐 연준회의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QE 축소 논란, 뭐 출구 논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렇게 감으로 봐서 지표가 좋았는데 일단 뭐 논란이 줄어든다. 뭐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또 주말에 지표들을 잘 발표를 하는데 지표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에 불과했는데 이걸 놓고 뭐 이제 통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수출 수입이 똑같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소매 판매 증가율 정도만 딱 컨센서스 그리고 나머지 지표 M2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이런 결과들을 나왔는데 대부분 시장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용건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드려도 사실 뭐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소매 판매 요거만 제외하고 말씀하셨듯이 투자, 생산, 무역 지표들이 다 아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화 증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곧 그 고정자산의 투자 둔화 가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신규 대출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는 방향이고 M2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도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 그동안에 풀려있던 초과 유동성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또 연말로 갈수록 고정자산 투자는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이 좋지는 않죠. 결국 부양정책을 쓰기에 부양정책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여기에 훨씬 미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기대일 것 같고요. 소비 회복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내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보다는 상반기에 있는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AI 조류 독감이라든지 사천성 지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이래서 미국, 유럽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되죠. 여기에 경기 회복이 온다면 제조업 수출 쪽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대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한 리스크이기도 한 거죠.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그 가치나 인플레가 5월 인플레가 2.1% 수준 이거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뭐 계절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반기로 또 갈수록 인플레도 항상 그 우려가 커져왔던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주도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는 어떤 기대는 좀 당분간은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중국 모멘텀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의 어느 정도 둔화를 당국에서는 좀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하나 예를 든다 그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데 그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돈이 없어진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닷새만의 반등 시도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반등 시도고요. 근데 코스피 보면은 이격도 97%의 기술적 반등. 연속성이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건 너무너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쉬지 않고 50포인트를 빼더니 오늘은 11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빠질 때도 그렇게 화끈하게 빠지고 올릴 때도 좀 화끈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매매 전략 세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이 매매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코스피 최근 몇 달간 흐름 보면은 1900에서 2000 사이에서 2000 정도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900포인트 정도면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거의 1배 수준입니다. 과연 여기서 PBR 1배를 깨고 내려갈 만큼 커다란 악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 근처라면은 더 이상 깨고 내려갈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또 그렇다면은 2000포인트를 깨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호재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19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어떤 시장이 더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앞으로 3개월, 9월 정도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뱅가드 펀드 환매 이슈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까지 와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FOMC에서 QE를 지속할 거다라는 발언 정도가 나온다면은 외국인 매수세 좀 더 이 시점에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반등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스닥은 좀 더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다고 해도 만약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달이 아닌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대형주가 좋냐 중소형주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저는 중소형주가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신정부의 중소형주를 육성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가 나아질 때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민감하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는 6개월 정도의 시야로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고 내년 초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중소형주를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9월 정도에 다시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나은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뭐 3개월 정도 기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대형주 쪽에 있을 것이나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은 역시 뭐 중소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플러스 0.3% 정도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3% 내외로 지금 오늘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그 수급에 꼬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좀 매매를 해도 될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영건 차장이 전반적인 매매 전략 좀 짚어주세요. 예, 오늘 종가 마감하기 전에 당장 매수하시라는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2분기 IT주들 실적이 좋아요. 삼성전자, LG전자 말도 많고 어쩌고 이런저런 논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판매가 매우 양호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또 5, 6월 원화가 약세로 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들이 대형 IT주들한테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나와서 오늘까지 외국인 매물을 이끌어내고 있는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5월 하반월에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세를 좀 멈추고 보합선에 거쳤거든요. 그 이유가 2분기 PC 수요 부진이다 이렇게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4월 달까지 연초에 계속해서 좋았던 부분들은 어차피 그때도 뭐 PC가 좋았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이미 3, 4분기의 수요를 예측해서 뭐 상반기에 미리 땡겨서 선구매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이 못 오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구조적인 상승 스토리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공급 부족과 이런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하락, 저희 회사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하락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의 22차례에 걸친 이러한 급락 사례들은 사실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연계된 하락인 경우가 매우 두세 번으로 아주 적었고 이렇게 시장보다 뭐 언더퍼폼한 경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차원. 그리고
시장에 대부분 연계되면서 이렇게 됐었던 그동안의 경험적인 사례들이지 이번과 같은 사례는 매우 희박했다는 점, 매우 근거가 부족한 하락이었다라는 관점에서 회복을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모바일 D램, 낸드 이쪽에 공급 부족을 안고 갈 수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유효하고요. 휴대폰, TV 부분의 실적 개선을 안고 갈 수 있는 LG전자에 대한 투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급락한다면은 시장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매수의 기회가 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좀 많다고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오르지 않는다라도 앞으로 긴다 그러면 역시 뭐 다른 대형 IT주 오를 자리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이면은 글쎄 뭐 최영권 차장이 지적해 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했을 때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